그 집은 제 손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팔아 딸의 신혼집을 지어주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집엔 제 자리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더는 곤란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생활방해죄. 그게 제게 씌운 이름이었습니다. 밥을 해도 죄였고, 숨을 쉬어도 죄였고, 딸과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내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화. 잠시만 같이 지내자며 딸 부부 집에 들어간 날.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웅덩이인지. 퇴직을 하고 남편까지 떠난 뒤부터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요양원에 가고,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은 누가 갑자기 쓰러졌대, 병원에 입원했대 하는 것뿐이었지요. 텅 빈 아파트는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밤 냄새도 사람 소리도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은지가 전화를 해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잠깐 오실래요? 애들도 아직 없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결혼 후 바쁘게 살던 아이가 드디어 내 안부를 묻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약 세면도구만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딸 부부의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실인혼 3년 차라더니 새 가전들의 식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딱 걸려 있었지요. 사위는 문 앞까지 나와 절 맞았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낯선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었고 딸은 바쁘게 가방을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더라도 거실에서 잠깐 지내줘. 다음 달쯤엔 작은 방 정리해서 따로 방 드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만 나눌 수 있다면 충분했지요.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스며들고 가스레인지 옆에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모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위는 퇴근할 때마다 굳은 얼굴로 거실을 지나쳤고, 내가 있는 방향은 슬쩍 외면하곤 했습니다. TV 소리를 조금만 높이면, 장모님, 이어폰 쓰시는 건 어떠세요? 밤에 화장실을 쓰려고 일어나면 물소리가 좀 커서 혹시 물 내리는 시간 조금만 조절 가능하실까요? 처음엔 내가 민감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딸 은지는 중간에서 웃으며 넘기려 했었지만 사위는 분명히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딸이 갑자기 회사 워크숍을 3일간 다녀오게 되었고, 나는 사위와 단둘이 있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침묵이 깃든 저녁 식탁. 사위는 밥도 함께 먹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 미지근하게 식은 찌개를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제야 입안에 소금기가 번졌습니다. 그게 찌개의 짠맛인지 내 눈물의 짠맛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사위가 문득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혹시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신지.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그 말은 분명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딸이 없으니 얼굴을 숨기지 않은 거겠죠.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 다녀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라는 게 이토록 뼈에 사무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집 거실에서 처음 알았어요. 딸은 다녀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점점 손님도 아닌 그저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사위가 나를 진짜 고소할 줄은, 정말 고소장을 들고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요. 처음엔 그저 불편하겠다, 내가 좀 민폐인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꾸만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딸네 집에 들어간 지 3주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소리를 들으며 기지개를 펴고 거실에서 조용히 스트레칭도 하곤 했는데 이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여닫고 TV는 무조건 자막만 켜고 심지어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사위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왜냐고요? 딸은 회사에 가고 나면 그 집은 사위와 나 단둘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위는 그 단둘이라는 시간조차도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외근을 간다고 했어. 저녁을 좀 미리 준비해두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두부랑 채소를 사와 청국장을 푹 끓이고 감자전을 부치고 김도 살짝 구웠죠. 따끈한 국에 김 올려 먹으면 고된 하루를 마친 딸이 기운 날 거라 생각해서요. 그런데 사위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는 겁니다. 장모님, 혹시 오늘 청국장 끓이셨어요? 응. 냄새 심했니? 문 열어놨는데. 아, 예. 저 그 냄새 잘 못 맡거든요. 회사 옷에도 배고 좀 민감해서요. 나는 그제야 알아챘어요. 그의 표정은 짜증이었습니다. 배려나 이해가 아닌 왜 이런 걸 끓였지 하는 불쾌함이었지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혹시 내 남편이 나랑 같이 사는 거 많이 불편해하니? 딸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대답했죠. 아니야, 엄마. 그냥 좀 예민한 편이야. 원래 음식 냄새 같은 거 싫어하고 신경 쓰지 마. 아휴, 엄마도 마음 좀 편히 가져.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 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다음 날엔 이런 일이 있었죠.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딸의 노트북에 깔린 가계부 어플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메모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늘어남 장모님 영향, 공과금 음식값 확인 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돗물을 트는 손도 망설여졌고 냉장고를 여는 타이밍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 하루는 내가 점심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사위가 퇴근해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국자를 내려놨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점심은 집에서 드시는 게 맞죠? 응, 밖에 나가기도 좀 힘들고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알겠습니다. 혹시 식사는 방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택근무할 때 냄새가 좀. 그 말은 다 들었습니다. 방에서 먹어달라. 당신이 있다는 게 불편하다. 이젠 내 존재 자체가 생활방해가 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울음을 삼키며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 남편이 날 너무 불편해해. 차라리 내가 집을 구해서 나갈까? 딸은 이번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좀. 우리도 둘이서 생활 리듬이 있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긴 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어요. 그래, 알겠어. 좀만 더 있다가 방 빼줄게.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왜 내 자리는 이렇게 자꾸 밀려나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예감이 단순한 예상이 아닌 곧 현실이 될 거란 걸. 3화 딸의 생일날 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에 나온 날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어요. 나는 진통으로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고 수술실에 실려 들어갈 때까지 손톱이 다 닳도록 침대 프레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끝에 만난 아이, 작고 따뜻한 그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그 애가 내 전부가 되었단 걸 느꼈습니다. 그 딸이 어느덧 38. 이젠 내가 그녀의 집에 조용히 얹혀 살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생일이야, 기억하지? 딸이 다정하게 묻던 그날 아침, 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난 날을 잊을 리가 있니? 엄마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소박한 생일상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예약해 두었고 아침 일찍 장 보러 나가 미역도 끓일 준비를 해뒀죠.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내가 태어난 그날처럼 예쁜 국화꽃으로요. 오전 11시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밥도 같이였어요. 생일에는 따뜻한 밥 한 숟갈, 어머니가 해주는 미역국. 그게 정성이잖아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며 사위가 무거운 종이백을 두어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건 친구들. 은지야, 생일 축하해. 우와, 여기서 파티하는 거야? 와, 너네 집 진짜 좋다. 거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케이크, 샴페인, 일회용 접시, 테이블 매트까지. 딸이 웃으며 친구들을 맞이했고
나는 멍하니 국자를 쥔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중에 먹을게. 지금 친구들이 왔어. 딸이 힐끔 나를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엄마, 잠깐 방에 들어가 계실래요? 친구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었어. 그 순간 나는 뚝배기에서 펄펄 끓던 미역국보다 훨씬 뜨겁고 짠 것이 가슴을 덮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은지, 이 샴페인 진짜 비싼 거야. 내 남편 완전 센스 있네. 결혼해서도 이렇게 챙기기 쉽지 않다니까. 사람들은 사위를 칭찬했고, 딸은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아 혼자서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이 국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다듬은 미역은 이미 퍼즐대로 퍼져 있었고, 나는 식어버린 국물에 내 마음도 함께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 10시쯤 모두가 떠나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정신없었지? 고마워. 엄마가 계셔줘서 다행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오늘 한마디도 내 생일 축하 못했더라. 생일 축하해, 은지야. 딸은 말없이 내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사위는 안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딸도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혼자 남은 거실. 그날따라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딸의 생일날. 그 집엔 케이크도 풍선도 웃음도 있었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고 손님도 아니었고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고작 생일상 하나도 못 차려주는 내가 이 집에 머물 자격이 있을까? 자책이 아니라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위가 또 하나의 경고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셨어. 저희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고소장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사와, 이 집이 제 집이었나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짓고 내가 산 집인데 그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전 그 말이 진짜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뼛속까지 쓸쓸하고 살이 아린 배신감이라는 걸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딸은 출근했고 사위는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집을 나갔고 나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이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도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액자도 냉장고 안 자석들까지 전부 제 손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집은 원래 제 집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볼까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딸 부부에게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요. 사는 동안 우리 은지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해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이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설계도에서부터 조경, 마감재까지 모두 제 손으로 직접 고른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이름으로 등기해두고 아이들 안정되면 공동 명의로 넘기자는 말이 오갔고 그 약속을 믿었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딸 집에서 산다며? 근데 괜찮아.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순간 나는 멍해졌습니다. 그게 내가 지었으니까 내 이름이지. 요즘 그런 거 잘 확인해 봐야 해. 너희 세대는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 못 믿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딸 부부가 외출한 사이 책장 아래 넣어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꺼내봤죠. 서류 위에는 선명한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김은지, 김도윤, 딸과 사위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이 떨려 그 얇은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머리를 감싸준 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나지 않는 시간이 흘렀고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준 적이 없는데 언제 어떻게 명의가 바뀐 거지? 다음 날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 지금 등기가 너랑 도윤이 앞으로 돼 있더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기억 안 나. 그때 엄마가 위임장 써줬잖아. 등기 변경하자고. 그때 도윤이랑 얘기하고 엄마도 그게 편하겠다고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잠시. 은지, 내가 집 살 때 필요한 명의 대출 이야기 아니었어. 난 완전히 넘긴다고는 생각 못했어. 엄마 설마 그걸 아직도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 그 차가운 말이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고 사위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이제 저희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장모님께서 오래 계시니까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왜 냉장고 열 때 눈치를 줬는지, 왜 화장실 물소리에도 민감했는지, 왜 거실에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하다 했는지. 그들은 이 집이 그들의 거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불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고 그 안에 선 내 모습은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었는데요. 이 집은 제 손으로 지은 집이었는데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조용히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후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씻으면 사위는 말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세요. 냉장고에서 간식이라도 꺼내면 딸은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제 전 주인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뒤 사위가 진짜 고소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생활방해죄로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5화
화장실 사용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마음 놓고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는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마루 바닥에 앉아 페인트 자국을 지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나는 숨 쉬는 존재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고소장을 받은 날은 흐린 목요일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나는 단지 은행 우편물이나 병원 안내서일 거라 생각했어요. 봉투 앞면엔 사위의 이름이, 그리고 발신인은 지방법원 민사부. 나는 봉투를 뜯으며 마치 내 손등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듯한 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라는 말과 함께 적힌 문구를 보고 내 두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생활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속. 나는 너무 놀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참 뒤 도착한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 지금 회사라 통화 어려워. 그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딸도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요. 그날부터 나는 그 집 안의 모든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조차 혹시 너무 시끄러웠을까 하고 불안했고, 밤에 뒤척이다가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씻으려 일어나면 욕실 앞에서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샤워는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침엔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어. 그가 그렇게 말할 땐 항상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사용자다. 또 하루는 물을 내리고 나오는데 화장실 문 앞에 사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방금도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물세도 걱정되고요. 혹시 샤워 횟수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그의 말은 물새가 아닌 존재새처럼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씻으시죠? 왜 이렇게 자주 움직이시죠? 왜 아직 여기 계시죠? 그 질문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사온 우엉조림 반찬이 냉장고에서 사라졌습니다. 딸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죠. 엄마, 도윤이 그런 음식 냄새도 잘 못 맡아. 그냥 치운 거야. 그래,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작게 퍽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든 장미꽃 티코스터 위에 놓였던 찻잔과 딸이 웃으며 건넸던 컵케이크를 사진으로 남겼던 그 일기장. 그곳에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화장실 시간을 눈치 봤다. 오늘도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오늘도 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내 눈을 피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구청에 가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았고 등기 이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명한 유임장 복사본도 손에 넣었습니다. 나는 기억났습니다. 그날 딸이 말했었죠. 엄마, 잠깐만 이거 도장 찍어줘. 등기 서류인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사위의 명의를 포함시키는 서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거기서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건 명의신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이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 져버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 순간조차 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허락받아야 하는 곳인데 과연 이 문을 열 자격은 나에게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도 좀 힘들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니라는 걸. 이미 나는 이 집의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6화. 사위는 결국 내게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나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법이, 서류가, 고소장이 오간다는 건 내겐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를 직접 내미는 사람이 바로 내 사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사위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게 계약서도 안내문도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멍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위의 눈엔 미안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된 결정만이 담긴 철저히 계산된 눈빛이었죠. 탁자 위 문서를 펼쳤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발신의 생활방해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지서. 고소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장모가 거주 중인 공간은 부부의 공동생활 공간이며, 피고 즉 나의 장기 체류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생활소음, 사생활 침해, 사적 영역 침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엔 참 많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피고, 생활방해, 정신적 손해, 불법 점유, 그 어떤 단어도 가족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서류 위에서 내 이름을 찾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옥희 피고인, 도윤아, 내가 정말 이걸 낸 거니? 나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지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아왔고 더는 곤란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는 곤란하다고? 누가 곤란하다고?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 집에서 밥도 조용히 먹었고, 화장실도 눈치 봐가며 썼고, 밤엔 숨소리마저 죽이며 살았는데,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왜 그들이었을까요?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 남편이 이걸 냈대. 나한테 생활방해죄로 소송을 건다고. 딸은 그 종이를 천천히 읽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도윤이가 그럴까봐 걱정했어. 근데 우리 진짜 힘들었어. 엄마가 계속 계시는 게.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단 거니? 그가 날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걸. 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 더 깊은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문서보다 내게 결정적인 건 딸의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내가 싸는 캐리어 속에는 옷가지 몇 벌과 약봉투,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남겨뒀던 도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엔 오키 설계라고 쓰여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의 벽지는 내가 고른 아이보리색, 부엌 타일도 현관 매트도 전부 내 손으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그들이 법으로 나를 몰아낸 공간이었습니다. 새벽녘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내가 딸 부부의 집에서 좀 쉬고 밥 먹고 조용히 지냈다는 이유로 생활방해죄로 고소당했다는 거요. 그리고 얼마 뒤 진짜 재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7화. 딸의 입에서 나온 말, 엄마, 좀 나가줄래? 사람은 말로 죽습니다. 칼보다, 주먹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베는 건 바로 말이더군요.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 그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진심으로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재판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딸과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나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딸은 얼굴 가득 피곤함과 난처함을 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접혔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낸 고소장 봤어. 생활방해죄 참 어이없더라. 근데 나보다 내가 더 속상할 줄 알았어. 근데 은지야, 넌 왜 한마디도 안 해? 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술을 꼭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어. 그런데 왜 그 무서운 걸 도윤이가 먼저 행동하게 두었니? 나는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밥을 해줬고, 청소를 했고, 냉장고 정리를 했고, 심지어 너희가 돌아올 때 불 꺼진 집이 쓸쓸할까? 내가 먼저 불을 켜놨던 거잖니. 그 모든 존재가 너희에겐 침해였니? 엄마, 우리 부부도 사생활이 있고 리듬이 있는데 솔직히 엄마가 계속 계시니까 힘들었어. 나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울면 엄마가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은지야,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나갔을 텐데. 엄마,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좀 나가주면 좋겠어.
엄마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 말, 좀 나가줄래? 그건 한마디의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긴 더 이상 엄마의 집이 아니야. 엄마는 우리에게 부담이야. 엄마는 불청객이야. 라는 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소지품이라곤 몇 벌 옷과 약통, 그리고 딸이 어린 시절 만들어준 손편지 한 장뿐이었어요. 그 손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엄마, 나 커서 꼭 엄마처럼 될 거야. 엄마는 내 영웅이니까. 나는 그 편지를 가방 안에 천천히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웅은 이렇게 조용히 퇴장하는 거란다. 짐을 다 챙기고 나니 현관 앞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로 가실 건데? 친구네 집에 며칠 있다가 요양원 하나 알아보고 들어가려 한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딸과 나 사이에 마지막으로 걸린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미정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미정이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밀었고 나는 그 밥을 먹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내가 그렇게도 미웠던 걸까? 나 그냥 숨 쉬고 있었을 뿐인데. 며칠 뒤 딸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 엄마도 편히 쉴 수 있는 곳 찾았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 그 문자에는 이모티콘도 없었고 사랑해도 없었고 미안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된 안내문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딱 하나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께 사는 걸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사이여야 해. 하지만 나는 그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8화. 집을 되찾기 위해 난 다시 서류를 들었다. 그들이 날 내쫓던 날, 나는 두 손에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집은 내가 직접 지은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내 평생을 쏟아 부은 돈으로 딸의 행복을 바란다는 일념 하나로 지은 단 하나뿐인 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집에서 생활방해자가 되었고 피고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나는 인생 마지막까지 들러리로 끝나겠구나. 친구 미정의 집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닥, 낮은 천장,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모멸감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되찾자. 도둑 맞은 것도 버려진 것도 더는 그냥 넘기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법원 종합민원실로 향했습니다. 1층에서 민사 접수창구로 가는 길. 그 좁은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정면 승부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거든요. 법이 뭔지, 소송이 뭔지도 잘 몰랐고,
법원은 뉴스에서만 보던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옥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내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내 얘기를 조용히 들은 후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집을 넘긴 건 서류상으로는 증여로 분류되실 수 있어요. 혹시 위임장 복사본이나 증여 계약서, 명예 이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나는 미리 준비한 위임장 복사본, 등기부등본, 딸과 나눈 문자 내역, 은행 송금 기록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내가 명의를 전부 넘긴다는 걸 몰랐어요. 잠시 대출 명의만 빌려준다고 해서 찍은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딸과 사위가 주인이더라고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으로 가려면 기망행위나 강박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셔야 해요. 단순한 착오나 구두 약속은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낙담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법률구조공단, 시청복지센터, 노인인권 상담소를 돌아다녔고 어느 자원봉사 변호사를 통해 부당한 명예 이전에 따른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날, 나는 법정 안에서 딸과 사위를 마주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원고 김옥희 씨,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쉰 후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 벽지를 고르고 제 이름으로 땅을 샀고 제 전 재산을 털어 딸을 위해 만든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 이름은 사라졌고 저는 그 집에서 생활방해자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자발적 증여였다고 주장했고 딸은 엄마가 원해서 해준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친구들과의 통화 녹취까지 제출했습니다. 몇 주 후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피고 측이 명예 이전 과정에서 원고의 이해 부족을 이용한 부분이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의 반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돌아왔다. 내가 만든 집, 내가 살던 자리, 내가 지킨 이름. 하지만 그 순간에도 딸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사위는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법원 계단에 잠시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고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구화. 법정에서 딸을 마주하다. 사람은 법정에 갔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눈을 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판결이 난 그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기쁨은커녕 어디에도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만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이 등록되었고 사위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이사 나갔고 나는 마치 텅 빈 성 하나를 되찾은 여왕처럼 돌아갈 집을 얻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나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몇 번 반복했고 은지야라는 이름을 수첩에서 지웠다 다시 쓰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로부터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합니다. 말하자면 딸이 나를 되받아 고소한 것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불면증과 우울 증세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모든 원인은 원고인 어머니 김옥희에게 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들고 거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 모든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까? 며칠 후 나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법정. 이번엔 내가 피고가 되어 딸의 눈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정 안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딸은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딸이 내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 따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전 평생을 바쳐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이름이 사라졌고 제 자리는 지워졌고 저는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어쩌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눈은 줄곧 딸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애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맞추지 않던 그 아이를 보며 나는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심리적 충격과 고통,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명백하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아픈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라고 믿는 거니?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이미 내게 등을 돌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복도 끝에서 딸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쥔 채 그 앞을 지나치려 했지만 딸이 갑자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엄마. 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은 울다 지쳐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도 많이 아팠니? 엄마도 그랬어. 엄마는
그냥 같이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딸이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나는 그냥 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정당화되진 않고 가깝다는 이유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나는 돌아온 내 집 거실에 앉아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손길이 남아있는 공간이었고 구석구석엔 옛날 딸의 웃음소리도 스며 있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10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러나 난 나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는 아닙니다. 때론 그들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딸과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마주친 날이 우리가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울면서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말했지만 그건 되돌릴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회를 굳이 안아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집은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유통기한 지난 조각 치즈와 사위가 남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청소를 하고 커튼을 갈고 장판을 다시 손질하며 느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마치 저처럼요. 찢기고 버려졌지만 다시 조용히 호흡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처음엔 고요가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 아무도 물어오지 않는 저녁 시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요 속에서 저는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남은 김옥희.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나는 지금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작은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점원과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삶.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지만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일상이 이제는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양원으로 갈까 생각했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만든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끓인 국과 내가 고른 커튼이 있는 공간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엔 동사무소 문화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젊은 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왜 도자기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흙은 깨져도 다시 빚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나도 깨졌지만 다시 나로 빚어보려고요. 지금도 가끔 딸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커서 내 손을 잡고 웃던 날들. 생일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주던 작은 손. 그 모든 기억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사랑도 세월과 환경에 깎이고 깎이다. 결국 이기심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나를 소모시키니까요. 그 아이와의 다리는 이미 불탔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나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시간표대로 사는 삶. 김옥희. 나는 오늘도 나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장모가 아니어도, 누구의 보호자가 아니어도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